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그때 저희가 강서 3일장 컨셉으로 네.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구독자 2명 막 이렇게 시작했을 때인데 저희 지금 구독자가요. 네. 28만 6천. 아이코, 예. 네. 비약적인 성장이네요. 많이 컸죠? 그렇죠.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네. 한 3개월, 그렇습니다. 4개월 만에 그렇게까지 폭풍 성장을 하셨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온 예, 것 같아요. 잘 안 불러주시니까. 아이고야, 너무 죄송합니다. 워낙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예. 세게 모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튼 강서는 어떻습니까 요새? 진교훈 구청장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아주 잘하고 있고 네. 우리 주민들이 진교훈 청장 굉장히 좋아해요.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네. 그 진교훈 청장이 뭐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당선 사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감사하다고 손도 흔들고 네, 네. 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했어요. 심지어는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취임식도 안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국회의원들은 30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뭐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해도 뭐 취임식 같은 거 따로 없이 국회에서 그냥 선서하는 네. 걸로 넘어가는데 기관장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취임식도 반납하고 구정 현안들 해결하는데 이제 전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많이 지지해 주신 구민들한테 인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강서구 내에 크고 작은 행사 모임에 다 참석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인사를 드려요. 예.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민들 보기에는 좋잖아요. 네. 구청장을 가깝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자주 만나니까 네. 굉장히 잘 뽑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거 때는 진성준과 동성동본 진교훈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선거운동을 했는데 네. 이제는 진교훈 청장과 동성동본 진성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바뀌어버렸네요. 역전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은요, 의원님, 제가 그 민주당 내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당인 국민의힘의 평가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진교훈 청장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네. 여쭤봤더니 너무 잘한대요. 네. 네, 김성태 전 의원이 너무 잘하는데서 뭘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취임식도 안 했는데 동별 모임? 업무 보고. 동별 업무 보고 통상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 그걸 다 쫓아다녀가지고 동네 현안들을 다 알고 있더라. 깜짝 놀랬다. 국민의힘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진교훈 후보가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시민들께서 투표 꼭 해야 된다.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현장이 어디냐면 수산물 시장. 예. 예, 수산물 시장에서 만나 뵀던 그 상인들의 아주 그 뜨거운 그 열망이 지금도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저희가 총선 끝나면 거기 가서 회식하려고 예. 예, 준비 중인데 예. 하여튼 강서가 매우 뜨거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분위기가 어떨지 저희가 좀 또 가겠습니다. 현장 취재. 김성태 의원의 말씀이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 동별 업무 보고에 네.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김성태 의원도 이제 인사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네.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한 뒤부터는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인사를 할 때 꼭 마지막 즈음에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진교훈 청장 네. 또 진성준 의원과 함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네, 보통은 상대 정당 네. 경쟁자들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예, 예.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만 네, 하지. 네. 그런데 이제 진교훈 청장이 주민들한테 저 호응을 받고 있고 예, 예. 또
좋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네. 이제 묻어가려고 하는 거지. 예. 저도 좀 묻어갑시다. 뭐 이런. 네. 예. 네, 하여튼 뭐 여러모로 국민의힘 매우 어렵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진교훈 청장이 잘하고 있다. 저희도 기회 되면 또 모셔서 강서구 상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원래 그 정치문법상 대통령이 먼저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상례인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며칠이에요? 1월 30일이 되도록 신년회견을 못 잡고 있고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선 것 같습니다. 오늘 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민주당 이재명식 해법도 적절하게 잘 내놓았다. 네. 그리고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모호한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서 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4가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죠. 네. 민생 경제 위기. 네. 이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우리 국민의 삶이 직접 느끼고 있는 거니까요. 이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그다음에 AI를 중심으로 한 R&D 투자를 네. 강화해야 된다. 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민생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한 처방이니까 매우 지당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부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네. 매우 적절한 처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전쟁의 위기도 좀 심화되고 있다. 매우 심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 방위 회의를 주재하고 예.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안보 상황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네. 남북의 긴장과 갈등이 대립으로 또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폭탄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높이고 있고 격발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핵전쟁의 위험성까지도 거론하는 그런 상황 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요. 얼마 전에는 연평도 주민들이 제발 9.19 군사합의 복원하고 네.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 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선 남북 간의 핫라인부터 만들자. 네. 이거 아주 현실적이고 긴급한 제기거든요. 예. 적어도 우발적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오해가 없도록 예. 또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긴급한 소통 라인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다 끊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복원하자라고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세 번째로 저출생. 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수백조 원의 예산을 썼어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처방을 제시한 것 네. 이것이 저는 이재명 다음을 회복해가 는 한 신호탄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라고 하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기본소득론이 전면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기본소득 대신에 소확행이 확 등장을 해가지고 네. 좀 놀랐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예. 그래서 뭡니까? 머리 그것만 남았죠. 예. 됐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기본사회론 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다소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의 토론 과정에서 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 접근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이미 아동수당의 형태로 보육 문제에 대한 국가의 네. 책임이 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출생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서 적어도 대학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지자. 네. 이제 그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정책 브랜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 같다고 네. 생각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고 네. 현실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뭐 단계적으로든 점진적으로든 네. 이렇게 좀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이건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바죠. 아유 뭐 거부권을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어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퇴행을 막으려면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호소한 것도 네. 매우 시의적절했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신년 기자회견을 네. 우리 저 이재명 대표가 예. 종합적으로 다 처방하고 제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사실상 대통령 연두 회견처럼 보인다. 네, 일단 네. 굉장히 두껍고 회견문 자체가 네. 그리고 내용도 방대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고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로지 하여간 뭐 그건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4가지 위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이걸 힘있게 밀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총선을 기화로 다수 의석이 마련된다면 그러면 좀 정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제 총선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151석 전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의석에서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승리하는 전략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정세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렇게 많이 치솟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85%가 반대하는 수준 아닙니까? 네. 긍정평가가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단순하게 서로 견제와 균형 뭐 그런 차원의 윤석열 정부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 아니냐라는 국민적 여론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소 목표를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목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네. 200석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네. 그 법안은 국민의 의사를 다 수렴해서 만든 법안이잖아요. 네. 비록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단독 처리하기도 하고 네. 강행 처리하기도 한 것이긴 합니다만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법안 또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들을 그렇게 처리했던 거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해서 제2 요구를 하는데 네. 국회에서 이걸 다시 의결하려면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쟁점 법안이 상정될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국회 출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이 있어야 다시 의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그냥 공포되는 거잖아요. 예. 소망이 있다면 200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석. 예. 그렇게 해서 예. 거부권 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네.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개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거 그냥 헌법이 그냥 뭐 문헌에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네. 헌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권리나 또 우리 사회 나라가 나아가야 될 가치와 지향을 다시 정립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준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정치의 준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헌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근데 번번이 어떤 그 정략적인 판단들 이런 것에 밀려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유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면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네. 개헌 논의가 실제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물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정치 세력들이 다 합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또 국민의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과정에서 조정되고 조율되겠지만 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200석을 목표로 합니다. 막 이러면 막 오만하다고 네, 그러고 비판하고. 뭐 국회를 다 민주당이 일당 독재하려고 그러냐 네. 이런 비난도 듣게 되고 그러니 네. 최소 목표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겸손한 목표다. 네, 그렇죠. 내심은 201석이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뭐 조만간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그 압축했어요. 뭐 기자들이 더 이상 여쭙지 않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뭐 정해진 것이고 여기에서 비례대표를 그러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 이제 이 갈림길에서 민주당 내부에도 80여 분이 되는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 연동형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아니다. 최소 151석을 하려면 병립형으로 가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전략을 오랫동안 했어요. 민주당 전략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로 전략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예, 지도부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도부가 결단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고 이제 막 목을 넘어서 머리까지 차 있다. 맞아요. 이제 지도부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결단을 하고 네. 그것을 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될 시기인데 저는 그 병립형론과 연동형론의 네. 접점이 네. 이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립형론을 주장하는 분들 저도 뭐 거기에 섰습니다만 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동형 하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다 놓치고 내줘야 만다. 된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연동제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역시나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고 네. 또 그랬을 때 위성정당을 만들면 가해지는 여론의 네. 비판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 네. 정치의 일주체인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연동형을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니 네. 합의해서 병립형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위성정당도 안 된다고 했던 논의가 네. 이제 그 병립형의 반론에 부딪혀서 비례연합정당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된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비례연합정당도 위성정당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예. 예. 적어도 연동형 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서 비례의석을 헌납하게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될 수 있죠. 수렴된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병립형으로 결정을 하든 연동형으로 결정하든 큰 차이가 없는 지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거죠. 저는 큰 차이가 없다. 네. 병립형도 병립형으로 하지 않으면 뭐 151석을 못 하고 네. 뭐 또 의석을 뺏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네.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일정하게는 네. 가능한. 흡수할 수 있죠. 예. 흡수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한사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할 그도 어렵고.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 예, 거고 예.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연동형과 함께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자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반론을 수렴해서 네. 수용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임하자. 그럼 용해인 한 것이니까. 대표가 얘기했던 그 연합정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례연합정당을? 선거연합당?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은 예. 저희가 진보 정당이든 뭐 민주 정당이든 개혁 정당이든 윤석열 포함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비례연합 정당으로 모이자 예, 이렇게 모이자.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이 예. 저희 당의 연동형 80여 분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성명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이것이 과연 그래서 훌륭하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서 지역구에서도 선거연합을 실현해서 1대1 구도가 되겠는가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또 정당 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2개의 지역구를 해볼 수 있겠다. 전주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들은 녹색당하고 합쳤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답변이 없는 거고 뭐 그밖에 다른 정당이야 뭐 그냥 너무 소수 정당들이어서 뭉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그리고 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네. 지금 이제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그렇죠. 뭐 이를테면 제가 당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낙연 네. 당 거기는 또 개혁미래당 예, 이준석 당 거기는 개혁신당 예, 이런 예, 들이 당들이 생겼죠. 이미 생겨가지고 그분들도 다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민주당도 안 된다, 네, 국민의힘도 안 된다 하는 게 있지만 네. 그래서 그들까지를 다 포괄하는 선거연합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동형 주장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연합을 실현하고 지역구에서도 1대1 구도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논거는 형성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결단해도 수용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다. 저 민주당 안에. 예, 민주당 안에. 예,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저는 아직 예, 모릅니다만 예, 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이 공통 분모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이 예. 공동분모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연동형을 누차 우리가 예. 공언해 왔는데 그거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예. 또 여러 소수 정당들의 그런 목소리 예.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목소리까지도 다 등지게 되는 것이 되어서 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부담해야 될 바가 훨씬 큰 것 같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뉴스네요.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연합정당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높다기보다 제 관측은 관측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도부가 그렇게 선택해도 좋을 만한 여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사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차단한 채 그것도 위성정당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병립형론의 문제의식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렇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연동형의 경우에도 비례연합정당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병립형을 주장했던 그 논거 가 충족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역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이거를 가중치를 좀 아래 지역에 줘가지고 배분하는 방식.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였다. 그러므로 권역별 비례로 가야 된다. 이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소수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당의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네. 그것은 이제 이 지역구도가 너무 완강하고 영남은 뭐 다 국민의힘이 석권하고 호남은 또 민주당이 석권하는 이런 정치구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조치로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한다면 그건 일부 전진이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역 정치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적 요구나 정치적 요구와 또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들이나 소수 의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정치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또
또 의회 구성의 네, 구성.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가운데 선택하면 되고 만일 연동형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영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헌신해 왔던 네. 정치인들을 네. 어떻게 배려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좀 네.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경북도에서 뭐 활동하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우리는 소수도 이런 소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어려움을 성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의원님 이거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너무 이미 머리에 이제 넘었어요, 진짜. 그렇죠. 이미 네. 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네. 뭐 2월 임시국회 중에는 반드시 결정할 것이고 네. 그렇다고 이 선거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거는 치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는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의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병립형이어야 하는데 네. 다른 뭐 진보 개혁 진영의 네, 정당들은 연동형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충돌해서 결정 네.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네,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선거 전략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예. 하는 예. 보도를 예. 봤습니다. 비례는 아니다. 비례는 안 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재명 당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전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전략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전략을 오래 해왔던 분으로. 그게 정치 문법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항의 보궐선거로 진출했던 분이고 그렇죠. 그런 분이 그런 그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비례대표로 옮겨 앉고 거기는 다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지역구 주민의 대표 입장이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본인의 판단에 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한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해서 전국 선거의 지원에 제약이 있다거나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상황으로는 뭐 여론조사상으로 뭐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막 전국 선거를 하다가도 개항에 막 쫓아가기도 하고 네. 그러셨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판단 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 만큼 네. 뭐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변수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명룡대전 하는 겁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개항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예. 네. 뭐 그 명령 대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뭐 원희룡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중요한 대통령이 벌써 거부권을 9번째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참사,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 세월호 있었지만 또 이태원 참사 벌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안 되죠. 네. 정말로 대통령의 그 법률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한이긴 하지만 네. 매우 신중해야죠.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네.
헌법 가치의 중대한 문제라든지 국민 삶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네. 하는 거라면 모르겠으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거부권을 남발합니까? 이거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거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2요구권을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인데 의회 민주주의,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이 헌법상의 권한을 드러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함부로 남발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예. 대통령의 법률 제2요구권을 예. 존치할 이유가 없죠. 네. 아예 드러내야 된다.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이거 고민해야 된다. 드러내는 문제를.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권한 그렇지 않아도 현대 정치의 추세는 의원 내각제라 하더라도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중심제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이렇게 정면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입법한 법안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드러내버려야죠. 네. 이걸 왜 존치해야 하겠습니까? 아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개헌을 해버려야 된다. 그럴 것이 고민될 그런 지경, 정도로 그런 예,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르렀다. 이거를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 이게 참 이게 검사 출신이어서 용감한 건지 어떻게 봐야 돼? 역대 대통령이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기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자질이 부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적 책무조차도 네.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것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의 비리가 있다면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자세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예.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여져 가지고 특검이 막 진행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안 돼 있고 공적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저희들 책임이 참 큽니다만 네. 정말로 이렇게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략하셨으니까 좀 요 국면에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그리고 윤석열 심판, 요렇게 정권 심판론, 요걸로 선거 구도가 짜여지고 오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 이후에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생기고 여기에서 제3의 어떤 그 기수였던 이준석마저도 사그라드는데 거기에서 주요 변수가 됐던 게 뭐냐면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면서 근데 사실 사과 얘기조차 못했어요.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네?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 했다고 완전히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건데 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간판으로 치러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소망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치르는 것보다 좀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 한동훈 띄우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수 언론, 수고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네.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이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네. 김건희 이 명품백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띄우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네. 꼬리 내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폴더 가서 인사가 나왔죠. 폴더 인사하고 네. 뭐 더 이상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렸죠. 네. 이를테면 한동훈의 완패입니다. 한동훈의 완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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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완패예요. 예. 그 어느 질문에 뭐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하는 지적을 민주당이 하니까 뭔 한동훈 위원장이 뭔 답변을 하면서 아바타라면서요. 당무 개입은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예. 당에서 다 집행할 거고 예. 그러니 당무 개입이랄 것도 없다 대통령이 우리는 당정 일치다. 당정 일치다 이 얘기를 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인식이라면 네. 완전히 꼬리 내리고 완전히 투항한 것이고 한동훈이 뭐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서보겠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사실상 한동훈은 완전히 꼬리 내리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휘하로 딱 들어가 버린 그렇죠. 국면이다. 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것을 여전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보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수구 언론, 보수 언론들의 자꾸 그렇게 시도하겠죠. 또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자면 네. 김건희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네.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도 네. 저는 이미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더 나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 네. 그렇게 그냥 한마디 자기 입장만 하면 뭐합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네. 그게 국민의 눈높이가 그런 것이고 국민이 그렇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면 네. 실행해야죠. 네. 그런데 실행하지 않고 내 뜻은 밝혔으니까 됐어 하면 네. 그게 독자적인 정치인이고 네. 여당이 주도하는 뭐 이른바 당청 관계에서 네, 예.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 이미 실패했다. 실패했다. 네, 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매번 그런 계기 때마다 당장에 네. 김건희 특검법 제2표결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 총선 전에는 한다고 예. 우리 저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아 그냥 제2표결을 해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돼 버리고 마는데 네. 타이밍을 잘 봐서 제2 가결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겠다라고 네. 하는 건 아,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잘 골라서 표결에 붙이게 될 텐데 네. 그게 되면 한동훈은 곧바로 또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그것을 당론으로 네. 부결할 것인지 네. 아니면 퇴장할 것인지 예. 아니면 자유표결에 맡겨서 찬성할 것인지 또 시험대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무슨 뭐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경률 회계사 있잖아요. 네. 비대위원. 네. 이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네. 그 막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을 처음 꺼냈거든요. 네. 우리 당에서 이 말을 못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비유를 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뚜껑 열리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이거는 뭔가 모종의 조치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발언으로 네. 저희가 이런 사단이 난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률 그분도 어느 인터뷰에 가서는 또 입장을 싹 다 바꿨더라고요. 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더 파봐야 나올 것도 나올 없다.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던데. 네. 돈봉투 사건 뭐 이런 거는 다 이미 규명된 거라서 더 따질 것도 없다. 네네. 네. 그 이제 납작 엎드리기로 한 거죠. 네. 이걸 더 거슬렀다가는 이제 칼을 맞겠구나. 네, 네. 비대위원을 내놓든지 아예 뭐 공천도 못 받고 출마도 못 하겠구나. 네, 네. 이런 판단이 선 거겠지요. 예. 그러니 이제 당분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숨기자고 하는 것이 예. 저들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예. 무슨 이수정 교수 수원에 예.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 그분도 바꿨습니다. 그분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피해자라고. 이제는 이제 피해자라고 그러고 예.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예. 다 정리된 거죠. 싹 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싹 다 노선이 바뀐 거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결국에는 그러면 윤심공천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하는 선거가 되는 건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전략을 쓰긴 하는데 망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정치평론가들도 있긴 합니다. 네.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네, 예, 유리한 상황이죠. 네.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김건희 특검법은요, 이제 총선 전에 하긴 하지만 지금 2달 정도 남은 거고 더 미루면 계속, 물론 이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결국에는 선거용이다라는 공세는 계속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추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2월 안에 해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가결될 수 있는 시점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결되는 시점.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네. 이 권력자에게 작동하지 않는 사법정의 네.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을 한번 뭐 총선용으로 던져놓은 게 전혀 아니고요. 네. 이 훼손되고 유린되고 있는 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검사 정권이 그 사법정의를 휘두르는 칼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네. 자기 가족 또 자기 세력들에게는 전부 다 칼을 꺼내들 생각조차도 안 하는 반면에 네. 야당과 또 국민에 대해서는 무도하리만치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맞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이런 수준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개탄이 있는 거고 네.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외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대통령 뭐 부인이든 대통령 자신이든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 총선에 임하는 정치공학으로 이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해석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제 정권 심판론,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론, 무능한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86 운동권 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보수 우파 패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네. 의원님 운동권 출신이죠. 네, 저 학생운동했습니다. 네. 예, 운동권 출신. 왜 이렇게 운동권이 동네북이 된 겁니까? 뭐 저 운동권의 시대적인 소명과 역할이 다 끝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뭐 선거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예요. 네. 저희들이 그런 시대적인 소명 또 시대적인 과제에 치열하게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이지만 네. 한편으로 운동권 이력을 내세워서 뭐 특권을 누려왔다. 네. 그러니 청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특권 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특권을 누리며 국민을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하고 뭐 반칙을 일삼아 와서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칙을 해왔는지 좀 이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떤 특권을 누려왔다는 것인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택도 없는 선거 프레임이고요. 네. 이것에 부와 뇌동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진영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이른바 저 운동권 정치인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검찰이죠. 검찰이고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제대로 정치를 해왔는지 국정을 제대로 해온 것인지를 평가받는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네. 다른 쟁점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죠. 뭐 586 청산론, 네. 뭐 586 책임론으로. 예. 네. 근데 그 당의 학생운동 출신,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없습니까? 아까 원희룡 장관, 하태경도 하태경, 있고, 뭐 윤희숙 의원도 보니까 운동권하고 친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네, 따져보면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네, 금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김문수 뭐 경산호 위원장도 대표적인 운동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김성태 의원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토론을 나갔는데 예. 김성태 의원이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예.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 의원도 운동권이잖아요. 노동운동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예.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예. 아, 당신도 저 노동운동 하셨으면서 운동권 청산론 얘기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팍 웃더라고요.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죄도 아니고 학생 운동을 한 것이 죄가 아니질 않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나름의 공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공익에 대한 헌신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자기 손으로 밥도 안 벌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운동권 특권론 얘기하는 건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고 자기 가족들 이익들 챙기려고 하고 자기 측근들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공적 가치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나라들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듣긴 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하고 다만 그분들이 이제 정치 그 현장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냐 이걸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네. 아니 과거에 뭐 사회운동 지금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요. 사회운동 자체 아니 사회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민주당을 향해서 전과자가 많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가신 겁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저 인식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고, 뭐 어떻게 그동안 민주당에 계셨어요? 이 많은 전과자들 속에.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전과들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민주당의 훌륭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은 전과자가 아니었습니까?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과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 분이 도대체 민주당에 어떻게 몸담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네. 여하튼 이분이 지금 뭐 제3정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당이 네.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런 그 민주주의의 퇴행, 국정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입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를테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중도 무당층의 국민들이 한 30% 뭐 40% 있고 네. 이분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정치 세력이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인이라면 그런 정치적 무당층들의 정치적 요구를 당에서 수용하고 네. 포괄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지 네. 당에 계속 몸담았는데 민주당이 그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니까 때려치고 새 당을 할래. 이건 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진즉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3의 정당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뭐 이를테면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그분들도 막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왔다 갔다 했죠. 뭐 정치적 거처를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정치 행보를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도 무당층에 기반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 뭐 그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준석도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서 자기 정당을 위치짓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죠. 무슨 중도 무당층의 뭐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보수라고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에. 예.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나간 것이지 언제 저 중도 무당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나갔습니까? 정직해야죠. 네. 그런 점에서 자기 모순이다. 자기 모순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재단 행사에 가셔서 서울 김포 통합에 대해서 이제 비판 세게 하셨고, 사실 이게 뭐 친문 진영, 예, 당 안에 친문 진영의 뭐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 사실상 그 친명 친문 이 대결 구도로 보수 언론들이 또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어요. 예.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민주당 분들은 늘 이런 언론의 공격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렇게 또 프레임이 짜여집니다. 이런 공격.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비명계가 다 나가서 딴 살림 차리니까 이번에는 또 친명하고 친문을 또 구도를,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갈등을 또 시킵니다. 예. 당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알고 없습니다. 알고 없습니다. 그 개파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 오랜 수구 보수 언론들의 시각 자체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는요, 표로 결정되는 것이고, 네. 그것으로 정당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매 선거에 임할 후보들을 고르는데 개파로 공천을 합니까? 이길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공천의 과정입니다. 이기면서도 당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당의 가치와 노선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런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그런데 설령 당의 정체성에서 조금 부족하고 당의 가치와 노선에 충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분이 유력하다면 공천에 온 것이 정당의 역사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매번 당이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서 노선 갈등을 하게 되고 맞아요. 토론도 벌이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계급 정당이 아닌 바에는 현대적인 대중정당에서는 네. 불가피한 일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 정당 공천의 제1 기준은 당선 가능성입니다. 경쟁력입니다. 네. 그런 거지 저거는 누구 개보니까 되고 저거는 누구 개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당은 애초에 없습니다. 애초에 없어요. 네. 있다면 네. 당선이 보장된 지역, 이른바 텃밭에서는 네. 그렇게 좀 작동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남 지역에. 뭐 신윤핵관들은 전부 텃밭들만 찾아간다면서요. 네. 예? 그리고 뭐 수도권 험지 뭐 이런 데는 다 좀 반개의 사람들이 가고 유승민 대표 이런 사람들 보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무슨 호남의 우리 지역구에서 막 누가 막 어쩌다더라라고 한다면 또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아닌 지역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막 전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 어느 한 지역에 몇 후보가 거론되는 것만 가지고 무슨 막 친명 친문 대전이라고 하고 네. 뭐 공천 갈등이라고 김성석 그러고 실장 지역구를 가지고 지금 막 그렇게 붙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네. 하여튼 뭐 문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 네.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아침 홍익표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이현주 전 의원이 어떤 현역 의원을 통해서 직접 뭐 복당의 의사를 밝혀서 전화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복당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 거기에 뭐 그 어떤 공천을 약속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네. 달리 취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복당 시켜줄 테니까 해라가 아니라 네. 복당 하시려면 하시라라고 했다고 하고, 그러면 당은 복당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아, 그냥 하겠다고 해서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지도부가 약속을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특별 결의로 뭐 복당을 허가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절차는 복당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네. 중앙당 복당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요. 네. 그 불어댈 수도 있어요? 불어댈 수도 있죠. 오. 예. 불어댈 수도 있죠.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이현주 의원의 복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 나는 반댈세. 이런 거네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이 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고 또 누구보다도 그분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게 많아서 영향력이 큰 정치인처럼 비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네. 그 진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진영 내부를 비판하니까 주목받은 것이지 그 진영을 떠난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누구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주목받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주목받으려면 당 내부를 비판해야 주목받습니다. 뭐 그런 게 좀 있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내부 비판 쓴소리 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소신 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맞아요. 예. 저는 이현주 의원과 19대 국회 때 함께 했습니다만 예. 당신이 우리 당의 가치와 노선 네. 또 정체성에 뭐 잘 부합한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분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는 아니고 민주당을 떠났을 때 네. 가령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네. 뭐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뭐 사과도 네, 하고 했죠. 논란이 있었죠. 뭐 그런 논의.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천박해요. 아, 이현주 의원이. 네. 예. 그분이 뭐 S-오일에 이사를 네, 했든지 맞아요. 뭘 예.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지 무슨 경영인 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도 부적절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지만 네.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당의 노선의 일체성을 기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당의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네. 그러니까 정확한 비판이 아니고 도를 벗어난 과도한 비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친문 패거리 정치 뭐 이런. 그렇죠. 네. 뭐 친문 패권이나 뭐 친윤 패권이나 똑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패권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현주 의원의 행적이나 과거의 언행들을 보면 네. 지금 당장은 뭐 윤석열 정권을 아프게 지적해서 쓰임새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선거가 끝나고 전국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당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당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판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판이 아니라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구체적으로 이현주 의원하고 어떻게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좀 들어봐야 될 바지만 네. 그냥 언론에 소개된 대로 복당하시려면 하시라 하고 아무것도 약속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공천이든 또는 심지어는 복당 여부조차도 네. 약속한 게 아니라 복당 심사를 받게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스피커가 큰 정치인이 네. 민주당에 힘을 실으면 뭐 반윤석열 전선 네. 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실용적 판단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알려지니까 네. 그것 외에 달리 고려돼야 될 지점들이 뭐 저만 해도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 복당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뭐 아직 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로 고려돼야 할 바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판단이라면 이현주 전 의원 복당 신청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뭐가 뭐 보장되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개혁신당 제3지대에서도 사실은 무렵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거나 못하거나 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오려고 했으나 또 민주당에서도 또 상황이 이렇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제3지대 정당하고도 이미 교섭이 있었던 모양이죠? 예, 교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잘 안 됐던 걸로 그래요.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낭인도 아니고 여기저기 손벌려보고 타진해보고 자기가 어디에 좀 설 수 있을까 자기 입지를 찾고 모색하는 과정이구만요. 네.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네. 의견들이 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돼서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물갈이는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외 입장에서 보자면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고 민주당은 현역 중심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현역이라서. 원수가 많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네. 기왕의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면서 네. 인위적인 물갈이에서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 물갈이의 폭을 가지고 뭐 각 정당들이 서로 경쟁하듯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물갈이들 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뭐 교체, 후보 교체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당을 오히려 멍들게 하고 조직력을 약화시켜 왔지요. 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서 이 시스템에 입각해서 걸러내야 될 사람들은 확실하게 걸러내고 하자 이렇게 되어 왔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일단 현역이든 현역이 아니든 후보 검증 단계를 거쳐야 네. 돼요. 자격심사. 예. 예. 예전에는 이게 예비 후보 자격 심사여가지고 아주 기계적인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로 강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이 자격 심사에 걸리면 뭐 현역이 아니라 현역 할아버지라도 네.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합니다. 네. 평가를 해서 예전에는 하위 20% 또는 뭐 10%를 네. 아예 공천 배제했죠. 네.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의 무소속 출마 네. 이것으로 오히려 우리 표가 분열되고 그래서 선거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말고 감산을 크게 하되 경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본인의 판단으로 그쯤 됐으면 내가 이제 불출마할게 하든지 네. 용기할 아니면 수 있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선을 해보겠다고 하든지 네. 해서 기회는 주어서 그런 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 네. 이걸 최소화하자라고 했고 그 감산을 이번에 폭을 더 크게 한 것 아닙니까? 네. 하위 그렇죠. 10% 그러니까 적어도 17명 네. 정도 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컷오프 자기 얻은 점수의 30%를 30%가 감산해야 돼요.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가 만약에 정치 신인이라고 하면 네. 그분은 15%인가 가산점을 또 받게 돼요. 가산점이 있죠. 예.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얼마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위 이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분들은 네. 자기 점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폭의 물갈이는 이 시스템 공천 상황에서도 네. 의정활동 성적이 좋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의원들은 걸러내도록 되어 있다. 그거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다 통과했어도 네. 경선 과정에서 또 의외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늘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니 누가 살아올지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된다. 예. 예. 봐야 된다. 예. 지금 의원님 지역구는 경선 지역구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면접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 면접을 해가지고 예. 저희 당 당규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인이 있을 경우 경선하도록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경선을 해보나 마나 이제 후보의 우열이 너무 심해서 네.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공연이 전력 낭비다. 네. 할 때에는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길은 열어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의 여론조사. 차이가 여론조사 격차가 그렇게 네. 벌어진다든가 네. 또 공천 심사의 점수 차이가 막 20점, 30점씩 막 나가지고 네. 뭐 이게 해볼 필요도 없다. 해볼 필요도 없다. 뭐 까미 안 된다. 뭐 네, 이런 네, 평가를 네, 받으면 네.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저희 지역에는 네. 신인 후보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분하고 예. 함께 면접 심사를 보고 네. 심사 결과나 또 적합도 조사도 실시를 했어요. 네, 저 네. 당에서 예. 그 적합도 조사 결과 이런 것으로 이제 판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면접을 보시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당 대표도 면접을 보고 의원님은 네. 언제 보십니까? 저는 내일 2월 1일 날 봅니다. 2월 1일 날. 예. 네. 긴장되시겠어요. 몇 년 만에 면접이니까. 아, 그러죠. 그 굉장히 긴장되는 일. 예. 이재명 대표도 경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저 당내 후보가 있나요? 글쎄, 제가 몰라가지고 여쭙습니다. 계양 의뢰 뭐 다른 후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당 대표 있는 데는 안 갑니까? 그 당대표하고 용기 있게. 게임이나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동작을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있는 전 의원이 있는 지역구인데 네. 추미애 전 장관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관측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총선 기획단은 사실상 문을 닫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네. 중심으로 네, 이제 최적의 카드들을 뽑아내기 위한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전략 단위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타진도 해보고 모색도 하는 것이야 정당에서 늘 있는 일이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지 어쩐지는 제가 뭐 알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대문 지역도 우상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전략공천 지역. 예, 저기도 전략공천 지역구인데 여기는 누가 가게 될까요? 그 이재명 대표 측근인 모경종 전 당대표 비서실 차장, 전수미 정책위원회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이 출마하게 됩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는. 글쎄 이제 본인들은 막 확 출마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네. 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인재 영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인재 영입 이렇게 몇 년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민주당에 합류해주고 계셔서 네. 이분들이 다 비례대표에 나갈 수 없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구에 배치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네. 또 그분들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치인 상에 부합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영입 인재들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 그냥 거론되고 막 희망하는 사람들만을 놓고 막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의 전략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무려 4분이나 넘게 제가 진행을 했네요. 1시간 넘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대한 선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이고 또 민주당의 운명도 걸려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걸려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걷잡을 수 없는 국정의 난맥으로 인한 우리 삶의 위기 또 나라의 위기를 그만 종식하고 새롭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의 관심과 성원 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강서 현장에서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